조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조문 사회가 전혀 전쟁을 모르는 평화로운 세계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픽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겨울제이나 샤머니즘, 수렵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이 인간을 뛰어넘는 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성스러운 행위의 일환으로서 당당하게 치러졌을 겁니다. 일본 열도의 경우도 국가의 탄생 이전에는 제한된 사회적 종교적 의의를 가진 성스러운 행위로서의 전쟁의 성격이 파괴되는 그런 전쟁은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당연히 학살 같은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신석기적인 사회에서는 전쟁은 아직 야만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죠. 그렇죠. 야만이 아니었던 전쟁. 겨울은 위험한 전환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성격이 다른 네 종류의 리더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종류 리더. 첫 번째는 수렵의 계절인 여름, 즉 세속적인 계절을 지도하는 수장입니다. 수렵이 여름에 세속적인 계절을 지도하는 수장 타입의 리더는 법률가이자 도덕가이고 경제인이며 정치가의 거울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말솜씨와 이성에 의해 사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자 하는 존재로서 위엄과 신뢰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겨울의 중심적인 존재가 되는 비밀결사의 리더입니다. 비밀결사의 리더. 그는 나이든 스님의 지혜를 체현하는 존재인데, 이때 지혜라는 것은 바로 니체식의 실존 철학과 프로이트 심리학 초현실주의 예술을 아우른 듯한 초월적인 성격이 강한 철학입니다. 뛰어난 비밀결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식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일상적인 상태에서의 사회적 인격을 부정하고 잘못 만지다가는 화상을 입을 정도의 강도의 영역으로 들어가더라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의 강력함을 획득하는 겁니다. 강도의 영역으로 아무렇지 않을 정도의 강력함을 획득. 다소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정도인 편히 훌륭한 식인으로 평가받게 되겠죠. 초월적인 성격이 강한 철학, 뛰어난 비밀결사, 훌륭한 식인, 강력함을 획득하는, 다소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정도인 편이 훌륭한 식인으로 평가받게 되겠죠. 세 번째는 전사의 리더입니다. 전사도 비밀결사원과 마찬가지로 식인인 편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 조차한 강도, 힘의 영역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강도, 힘의 영역에서. 강한 전사는 평상시에는 어딘지 모르게 거북하게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냉정하면서 무감동한 면이 여성이나 어린이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냉정하면서 무감. 그러나 전사의 위치는 바로 힘의 영역과 접촉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됨으로써 오히려 위신은 높아지는 셈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말하자면 네 번째 리더로서 샤먼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샤먼. 내가 샤먼 타입이지. 샤먼도 일종의 식인입니다. 샤먼이 되기 위한 수행을 상기해 주십시오. 샤먼은 금식을 참고 추위를 견디며 의식의 하층에서 유동하고 있는 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식을 참고 추위를 견디며 의식의 하층에서 유동하고 있는 힘의 영역.
그 힘덕되게 곰이나 연어와 같은 동물의 영역과도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곰이나 연어와 같은 동물의 영역과도. 그럼으로써 샤먼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예언이 맞는지의 여부가 샤먼의 위신을 결정하지만 어떤 경우든 샤먼은 이성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의 전문가입니다. 이성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의 전문가. 따라서 사람들이 일종의 공포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을 비롯한 신석기적인 사회에서는 이 네 종류의 리더를 둘로 나누어 역할을 수행하게끔 합니다. 즉 수장과 비밀결사, 전사, 샤먼의 리더를 엄격히 구별하는 겁니다. 수장, 비밀결사, 전사, 샤먼. 수장을 제외한 세 유형의 리더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이 겨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한 영역에서 행해지는 활동에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름이라는 계절과 세속적인 생활 전반의 지도를 떠맡은 수장만은 이성의 한계 내에서 사회에 평화를 가져다주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에는 인간 사회와 동물 세계는 문화와 자연으로 서로 대립합니다. 문화와 자연. 그때 인간 사회는 수장이 지도합니다. 이성적인 수장에게는 권력이 없고 권력 이꼴 힘의 원천은 오로지 동물의 세계에만 숨어 있습니다. 이성적인 수장에게는 권력이 없어. 하지만 겨울이 되면 이런 구별은 사라지고 말지요. 비밀결사원이나 전사나 샤먼들은 자진해서 자연이 몰래 갖고 있는 힘이꼴 권력의 원천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연이 몰래 갖고 있던 힘과 권력의 원천, 문화에 자연이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겨울제의에 엄청나게 많이 출연하는 가면입니다. 겨울제의에 가면이 출연합니다. 어느 가면이나 동물이나 숲의 정령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그런 가면을 씀으로써 자연과 이종교배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자연과 이종교배. 이종교배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고요. 가면을 쓴 결사원은 자연 안에 숨어있는 권력을 인간사회 내부로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를 갖지 않은 사회의 과도기적 형태. 국가를 갖지 않은 사회의 과도기적 형태. 바로 그가 왕이 아닐까요? 인간 사회의 내부로 들어온 권력을 체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왕으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인간 사회 내부로 들어온 권력을 체현하는 자.
왕은 본래 자연의 것이었던 힘의 원천을 인간인 자신의 수중으로 끌어들여 사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대칭성을 수호하는 사회에는 국가는 없습니다. 즉 그 사회에 수장은 있어도 왕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대칭성 사회가 겨울이 되면 여차하면 왕이 될 수도 있는 형태의 식인 존재들에게 화려한 활동 무대를 넘겨주고 맙니다. 왕이 될 수도 있는 형태의 식인 존재들 겨울이 되면 이 부분이 확 와닿진 않네. 또 대칭성 사회가 겨울이 되면 이 식인들이 세속적인 시간의 리더인 수장과 합체되었을 때 수장은 어김없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서해안 인디언의 경우에도 조문 사회의 경우에도 그리고 많은 소수 민족의 사회에서도 수장과 식인의 합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등장하면 나라 이꼴 국가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회들은 풍부한 비축 경제를 실현하고 계층성을 발달시켜 언제든 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만반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결코 자발적으로는 국가를 만들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왜 이 조건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저지했느냐. 그게 바로 그걸 갈아타는 고지는 호수성의 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갖지 않는 사회의 과도기적 형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위험한 계절인가요? 이 계절에 인간은 자신을 삼켜서 먹어치우는 초월적인 힘의 실제를 체험했습니다. 이 계절에 행해지는 다양한 제의를 통해 대칭성 사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오한 철학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불교가 나중에 공으로 부르게 되는 초월적인 영역을 이미 그들은 가면을 쓰고 노래하며 춤추는 식인의 모습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가면을 쓰고 공으로 부르게 되는 초월적인 가면을 쓰고 그러나 수증기와 땀과 열기로 가득 차 있는 실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수증기와 땀과 열기로 가득 차 있는 실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식인이라는 존재들이 한 발짝만 앞으로 내디디면 왕으로 변모해 버린다는 것 정도는 이미 그들도 예민한 정치적 감각에 의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등장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대칭성의 원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등장. 왕의 등장은 대칭성의 원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대칭성의 원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그렇지, 국가의 등장이지 그야말로. 국가의 등장은 대칭성의 원리가 무너지는 거죠. 왕, 즉 국가죠. 이건 A급이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장과 식인을 엄격하게 분리시켜 위험한 합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위험한 합체. 이거는 가야 되냐. 이동. 초특급 도시입니다. 에? 아, 정말 짜증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세심한. 20세기 역사는 가장 심오한 철학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정치적 존재가 출현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지를 입증해 주었어. 20세기는 가장 심오한 철학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정치적 존재,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지. 그 유명한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 취임 연설에서 하이데거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 위험에 빠졌네. 하이데거. 나치즘. 다양한 종류의 식인이 없었다면 인류의 사상은 결국 평범한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식인. 학살 같은 걸 얘기하나. 그랬다면 소크라테스도 헤겔도 니체도 하이데거도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평범한 수준을 벗어난 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칭성 사회의 사람들은 그 점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샤먼의 입장에서 보면 수장 같은 존재가 얼마나 평범하게 느껴졌을까요? 샤먼. 수장은 평범.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이처럼 이성의 한계 안에 꼼짝 않고 머물러 있는 수장이야말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시명과 안전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것, 수장과 식인을 분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대칭성 사회에 갖추어져 있는 최대의 지혜이며 인간이 국가를 갖는 순간부터 잃어버려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된 지혜입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 수장과 식인 사이. 식인으로서의 왕, 나라의 발생, 국가의 발생이지. 곰에서 왕으로. 야생의 사고와 초월의 사고. 야생의 사고와 초월의 사고. 이강인은 어두운 동굴에서 곰에게 제사를 지내던 후기 구석기 시대의 인간. 후기 구석기. 이 사람들이 이미 우리와 똑같은 뇌 구조를 갖고 있는 현생 인류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구석기 시대의 인간이 갖고 있던 초월을 둘러싼 사고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해 마침내 왕과 나라의 발생 현장에 도달하였습니다. 북반구에 서식하는 최강의 동물 곰이 발휘하는 위력, 곰이 발휘하는 위력은 인간의 힘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은 자연 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능력, 이걸 권력의 상징으로 대우받습니다. 권력의 상징.
많은 신화 속에서 곰은 인간과 가장 친한 자연계의 친구로 또한 무서운 식인의 신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 즉 인간을 초월한 존재는 신화에서 식인의 개념으로 표현되었던 겁니다. 신석기 혁명을 거친 인간들은 그때까지 축적되어 왔던 사고의 단편들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신화나 의례를 멋진 형태로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구석기적인 초월 식인이라는 주제도 그 안에 섞이면서 한층 복잡하게 발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인은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대상을 삼켜서 파괴함으로써 추상적인 유동체로 바꾸어버리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표현한 원시적인 개념입니다. 분명 표현이 원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개념에 의해 자신들의 뇌 안에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의 본질을 나타내려 한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 담겨 있었던 셈이 됩니다. 혁명적인 변화의 본질. 인지고고학의 연구에 따르면 현생 인류의 뇌에는 특화된 기능을 가진 영역 사이를 자유로이 움직여갈 수 있는 유동적 지성을 발생시키는 뉴런의 새로운 조직화가 일어남으로써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능력이 획득되었다고 합니다. 유동적 지성을 발생시키는 뉴런의 새로운 조직화. 유동적 지성. 인지고고학에 따르면 현생 인류의 뇌에는 특화된 기능을 가진 영역 사이를 자유로이 움직여갈 수 있는 유동적 지성을 발생시키는 뉴런의 새로운 조직화. 그럼으로써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을 중첩시켜서 서로 다른 영역을 중첩시킬 수 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중첩시켜서 이해하는 암유나 환유의 능력이 생기고 그것을 조합해 언어나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때 동시에 유동적 지성 자체에 주목한 사고는 거기에서 뭔가 엄청나게 강력한 초월적 존재를 직감했을 겁니다. 유동적 지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고에 의해 포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능력으로부터는 상징 표현을 조합해 사고하는 야생의 사고가 탄생했습니다. 전자의 능력으로부터는 상징 표현, 야생의 사고, 상징 표현을 조합해 사고하는 야생의 사고가 맞죠. 그러나 후자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주목으로부터는 그것과는 다른 관심이 발생하겠죠. 그것은 형태를 가진 것을 먹어치우는 것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식인이라고 먹어치우는 것이. 야생의 사고와 식인, 구체적인 세계를 초월해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도 억제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절묘한 균형. 인류의 지적 능력은 이렇게 해서 야생의 사고와 초월을 둘러싼 야생의 사고와 종교적 사고, 야생의 사고와 초월을 둘러싼 종교적 사고를 동시에 발생시킬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계에서 곰이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임과 동시에 곰의 사회와 인간 사회를 중첩시켜서 사고하는 능력, 친구임과 동시에 인간을 먹어치워서 파괴하는 자연 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권력을 나타내는 식인 동물이기도 했다는 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야생의 사고와 종교적 사고. 야생의 사고는 대칭적 사고라는 거야. 대칭적 사유. 종교적 사유는 식인의 사유. 대칭적 사회의 지혜는 이처럼 두 방향으로 분열되어 뻗어나오고자 하는 사고의 경향에 균형을 부여해 뇌의 활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폭주하지 않도록, 이 표현 좋아. 폭주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배려를 해왔습니다. 폭주하지 않도록. 대칭성 사회의 지혜가 실현시킨 균형은 절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칭성. 그것은 인간의 뇌 안에 초인의 씨가 뿌려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씨의 발육이 가능한 한 공간과 시간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을
제한을 가하고자 했다. 제한을.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예로 말한다면 그것은 겨울이라는 시간과 제2가 해가 지는 공간 내부에 한정시켰다는 거거든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유동적 지성이 여는 초인에 대한 가능성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가면에 나타나는 식인 정령을 통해서 인간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린 채로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의 종말과 함께 그 흥분된 시간과 공간은 자취를 감추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겨울의 종말과 함께 자취가 제한이 된 거지. 이때 식인이 인간 세계로 들여온 자연의 권력은 제2기간 중에 인간 세계를 초현실적인 예술적 흥분으로 가득 메운 후에는 세속적인 사회 안에 절대로 침입해서는 안 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식인. 권력은 정중한 대접을 받으며 다시 원래 자리인 숲속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사도 몸에 익힌 특별한 능력을 사회의 중심부에서는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전사. 전쟁의 리더는 특별한 전쟁의 시공간에서만 권력을 부여받은 자이며 샤먼도 수장의 이성적 관리하에서만 초능력의 발휘가 가능합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수장과 사면의 대립을 수장 타입의 하얀 사면과 한계를 뛰어넘어 암흑의 영역으로 접근해가는 검은 샤먼의 대립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하얀 샤먼과 검은 샤먼. 이처럼 대칭성 사회에서는 인간은 이성의 표현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이며 권력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자연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권력은 자연의 영역이구나. 권력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문화의 영역이 아니라 자연의 영역이야. 인간 세계로 오면 그런 구조에서는 왕도 국가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왕의 출현. 자, 이게 궁금한 거. 국가의 출현이 궁금한 거지. 전쟁 성격. 사회와 우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이런 구조의 어느 순간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변.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아마도 한계에 달해 있던 계층제를 유지해 오던 신석기 사회의 어딘가에 일어난 이변일 겁니다. 한계에 달해 있던 계층제. 그때 자연의 소유였던 권력, 권능이 자연의 소유였던 권력. 어떤 특별한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게 유물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유심론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식인과 같은 초월적 존재는 자연 속에 깊이 파묻혀 있다가 식인과 같은 초월적 존재. 식인과 같은 초월적 존재는 자연 속에 깊이 파묻혀 있다가 겨울철이라는 특별한 시기에만 비밀 결사원의 몸을 통해 인간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이후로는 특정 인간의 신체로서 항상 사회 안에 존재하게 되는 셈입니다. 특정 인간의 신체로서 항상 사회 안에 왕이라는 게 사실은 문화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표현이 좋아. 수장과 식인의 합체가 일어난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왕의 출현입니다. 왕의 출현, 국가의 출현이지. 이 순간 대칭성 사회, 차가운 사회 혹은 역사를 갖지 않는 사회, 국가에 맞서는 사회라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칭성 사회. 대칭성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윤리 구조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겨울제의를 지내는 기간 중에는 개인은 사회적 아이덴티티를 일시적으로 상실해 인간보다도 훨씬 커다란 권력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엄청나게 큰 입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제의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시공간을 벗어나면 그 수장이 지도하는 문화의 세계가 돌아옵니다. 수장이 지도하는 문화의 세계. 특별히 지정된 시공간. 수장이 지도하는 문화의 세계.
이런 식으로 시공간을 옮겨 다님으로써 사회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사이에 대칭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칭성 실현. 여름에는 인간이 동물을 사냥하고 겨울에는 식인이 인간을 사냥하도록 하는 것이 곧 대칭성의 실현이지요. 대칭성의 실현. 하지만 식인으로 상징되는 자연 권력을 스스로 몸 안에 체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왕이 출현하면 겨울제의에서 보았던 개체성의 부정이라는 것이 일상 속에서도 행해지게 됩니다. 개체성의 부정. 그렇지. 자연 권력을 자기 몸 안에 체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의 출현이지. 그렇구나. 대칭성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가족이나 지연, 친족과의 관계 네트워크 속에서 주어진 위치에 의해 자신의 입지를 확인하던 개인은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보다는 크나큰 권력, 즉 사회를 초월한 권력, 이것을 나라라고 합시다. 국가라고 합시다. 사회를 초월한 권력. 권력 하에서 개체성을 상실하고 나라에 소속되는 백성으로 변화해 갑니다. 식인 이꼴 자연, 권력, 개체성을 먹다. 자연 권력, 개체성을 먹어치우고 자신도 식인이 되다. 왕, 사회에 내재화된 개체성을 먹다. 나라의 백성이 되다. 자연 권력. 왕은 사회 속에 상주하는 식인입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식인에게 잡아먹힌 사람은 스스로는 이해할 수도 제의할 수도 없는 힘에 의해 나라의 일원으로 변신합니다. 국가에. 겨울의 제의에 등장한 식인들은 제의가 끝나는 대로 숲속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었던 반면 왕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식인은 일단 나라의 일원이 된 인간은 절대로 자기 밖으로 토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일원이 된 인간은 절대로 자기 밖으로 토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겨울 제의에서는 식인이 삼켜버린 사람은 스스로도 식인이 되어 사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만 왕의 권력이 삼켜서 먹어버린 사람은 사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식인정령과 왕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는 인간을 잡아먹는 왕의 입은 사회 내부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잡아먹혀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의 자율적인 힘의 일부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율적인 독립성을 빼앗기는 거지. 자율성, 독립성, 독립불기를 빼앗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출현하게 된 왕은 같은 사회의 주변을 떠도는 샤먼과 전사의 기능을 자신의 권력의 내부로 수용하게 되겠지요. 샤먼도 전사도 보통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도의 힘이 가득 차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식인의 일종이므로 사회의 중심부로 진출한 왕과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인, 샤먼, 전사는 그때까지 사회의 지도자였던 수장의 지위마저 빼앗아 결국 사회 내부로 들어오게 된 자연 권력, 왕권을 체현하는 존재로서 왕이 등장합니다. 스사노어 신화의 새로운 해석. 스사노어 신화. 왕의 권력이 발생하는 과정은 이와 같이 상당히 복잡한 논리의 코스를 거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화적 사고는 그 복잡한 과정을 참으로 명쾌하게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신화에서. 왕의 권력.
일본 신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에피소드인 스사노 노미 코토에 의한 야마타 노오로치, 머리가 8개, 꼬리가 8개 달린 이무기 퇴치 신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스사노오는 태양 여신 아마테라스라고 하며 거울로 상징된다. 태양 여신의 남동생입니다. 그는 무척 난폭했기 때문에 망자의 영역인 저승으로 추방당하게 되는데, 도중에 이즈모의 히노카와라는 강의 상류에서 그 지역의 수장인 아시나치치와 테나치치 부부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유를 묻자 그 지역에 사는 이무기가 매년 재물을 요구하는데, 금년에는 자신들의 딸 이나다 히메가 그 끔찍한 희생자로 뽑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스사노오는 잠시 궁리를 하더니 일어나 몸소 이무기를 찾아갑니다. 이무기에게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한 다음 칼을 들고 덤벼들어 격렬한 싸움 끝에 쓰러뜨립니다. 쓰러진 이무기의 몸 안에서 매우 멋진 검 쿠사나기 노스루기, 일본 왕실의 3가지 신기 중에 하나인 검인 그 멋진 검이 나왔습니다. 검과 수장의 딸을 손에 넣은 스사노오는 이즈모의 거처를 정하고 왕이 됩니다. 이 신화에는 왕권 탄생을 가능케 한 논리가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수장 아시나치치 부부는 이무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이무기는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을 의미하며 매년 인간을 잡아먹기 위해 제2에 나타나는 식인입니다. 스사노오는 매우 난폭했기 때문에 전사와 마찬가지로 식인 행위를 하는 존재와 친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밖의 권력에 대해서는 무력한 수장과는 달리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수장은 무력했는데 스사노오는 격렬한 싸움을 통해 식인이었던 이무기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무기의 소유였던 식인의 특성은 스사노오의 소유로 바뀌게 되어 스사노오의 소유, 이무기의 소유였던 식인, 그는 사회 안에 있으면서 자연 권력을 체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국가지, 새로운 유형의. 이때 수장이 딸을 바침으로써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고대인의 사고에서는 먹는 것과 섹스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스사노오는 수장의 딸을 성적으로 먹음으로 해서 이중적 의미에서 식인으로서의 왕의 특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사노오가 쓰러진 이무기에 비해서 아주 잘 드는 멋진 검이 나왔던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검이야말로 바로 사회 내부로 들어오게 된 자연 권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4장에서 소개한 니부히족이나 우리치족의 신화를 상기해 주십시오. 이 신화에는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범고로의 등 지느러미가 변화한 무서울 정도로 잘 드는 칼을 손에 넣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범고래는 북쪽의 바다에서는 최강의 동물로서 육지의 곰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고래조차 두려워하는 범고래의 등 지느러미가 모습을 바꾼 셈인 칼에는 평소 같으면 자연 속에 깊숙이 숨어 있어야 하는 권력 이꼴 능력의 정수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인간과 물고기 사이에 태어난 남자는 그 칼을 손에 넣자 닥치는 대로 곰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 칼이 인간의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간과 곰 사이의 대칭적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인간은 곰에 대해 경의를 표했으며 절대로 그렇게 지나치게 강력한 무기로 곰을 쓰러뜨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 주변에 있던 인간 남자가 물고기를 강간해서 태어난 아이이므로 샤먼과 비슷한 장소에 있었던 셈입니다. 남자가 칼을 손에 넣자마자 인간과 동물 세계의 관계는 돌변하고 맙니다. 그때까지 육지에서는 곰이 자연의 권력의 대표자였습니다. 그와 동일한 성격의 힘을 바다의 동물 범고래를 경유해서 손에 넣은 남자는 자연 권력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곰을 모욕해서 무력화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신화에서는 곰과 남자의 결투 결과 둘 다 죽고만입니다. 그러나 이무기의 뱃속에서 나온 검은 스사노오의 손에 들어가 그를 왕으로 만듭니다. 이때 검은 사회 내부로 자연의 권력이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왕권의 상징이 됩니다. 여기까지 45분 226조